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주목하라 이런 뜻이다. 수업 시작했어 이제. 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위험이 뭔가, 또 투자의 수반되는 위험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해 봤고요. 자, 이제 수익률인데 수익률, 수익이 몇 퍼센트 나느냐 이 말이죠. 비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첫째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 투자 자본이나 뭐 투자 금액이랑 같은 말이겠지.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꼭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1억 하면 얼마죠, 이게? 0.2다. 2천만 원 나누기 1억 하면은 그죠? 2 나누기 10은 얼마죠? 2 나누기 10, 20 나누기 100, 200 나누기 1000. 0을 한 개씩 계속 붙여 가보자. 그럼 똑같잖아. 2천만 원 나누기 1억. 이거 하면 전부 다 값이 0.2야. 그제? 근데 0.2인데 이제 비율이니까, 수익률이니까 비율이니까 이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뭐 100 하면 비율로 하면 몇 프로? 20%가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소수점 곱하기 100 하면, 그래서 소수점 0.2는 비율로는 20%, 비율 20%는 소수점으로 0.2.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0.2하고 20%는 똑같다 이런 뜻이다. 그지? 수학에서는 0.2하고 20%는 같습니다. 회계에서는 달라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제 0.2나 20%는 같고, 소수점을 이렇게 비율로 환산하면 꼭 곱하기 100을 해야 비율이 나온다는 거다. 그지? 그래서 투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요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요 수익률의 종류. 수익률에는 요구 수익률, 그리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종류가 있어요. 요 수익률의 종류 세 가지를 구분한 건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로는 버릴 게 한 개도 없다 그랬지 지금. 뭐 직접의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 요구하는 수익률 이 말이지. 요구한다 이 말은 원한다는 뜻이네, 그지?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놓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이 얼마 정도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 그죠?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가 투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기회비용 또는 뭐 용어가 많아요. 자본비용이라고도 하고, 기회자본비용이라고도 하고, 또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위험조정 할인율, 줄여서 위험조정률,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나중에 동료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개념까지만 알아야 되겠죠. 그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요구한다나 원한다나 같은 말 아니야, 그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나는 최소 몇 프로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하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죠. 그걸 바로 요구 수익률이 한다 이 말이야.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투자 내에서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한 자체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이건 예상치니까, 수익이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상치니까, 그치?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수익률이니까, 투자 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하기 전에요. 예상되는 수익률이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또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나 내부 수익률이 같은 용어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 동일한 걸.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상치죠.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치,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 후에 결과로 발생한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기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투자 후에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달성된 거. 그러니까 실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후에 실제 결과로 발생을 한 거니까 이거는 투자 후에만 나오는 거다. 투자 전에는 나올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사후적 수익률 또는 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본다. 자, A라는 투자인이 있어요. 근데 이 투자 안에 갑이라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나는 이 투자 안에서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럼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꿀까? 10%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 갑이 이 A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로 원하고 있는 수익률이 10%는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 요 10%를 말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말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 이걸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A에 나는 10%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A 투자를 분석해봤다. 그랬더니 이 투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들어올 수입이 있고 또 지출할 비용이 있겠죠. 수입하고 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이 투자에서 15% 수익이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15%는 투자 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이잖아. 그지? 아직 수익이 나온 게 아니잖아. 15%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뜻인데 이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 요 15%를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갑이 A에 실제 이제 투자를 했다. 투자를 했더니 1년 후 이 A 투자에서 12% 수익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 12%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달성된 수익률이죠. 투자 후에 실제 산출이 된 거잖아. 그죠? 이게 실제 투자 후 결과로 발생한 이 12%를 실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투자 내부적으로 발생한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 그리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 그럼 세 가지 개념은 대충 알았지? 그런데 자, 지금 15% 수익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익은 12%밖에 안 나왔죠. 예상 수익하고 실제 수익이 차이가 났죠. 이렇게 예상 수익은 항상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수익은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지. 그래서 예상 수익하고 예상 수익이 변화를 해보면 이 예상 수익, 기대 수익하고 실제 수익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아까 뭐라 한다 그랬지? 30분 전에 했다. 또 자막 처리 한번 해야 되겠다. 내 지금 이 자막 처리하고 뭐 하는지 모르지. 10분짜리 세고 있다. 지금 욕한다 지금. 그래. 그게 왜 그리 잘 안 떠오를까 그제? 들었는데 30분 전에 들었는데 그지? 지난주에 들은 거 뭐 한 3주 전에 한 거 기억날란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런 거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수요의 탄력성이니 뭐 이런 거 그지? 뭐 듣긴 들어봤지? 들어본 적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한번 얘기를 할 때, 저거 한번 들어본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배운 거는, 그죠? 들을 때마다, 저 새끼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그래, 언제 들어봤지?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야. 근데 한번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속 기억에 이렇게 누적돼 가거든요. 착착 기억이 누적돼 가지고,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제 연상작용에서 기억이 납니다. 저절로. 이게, 수업 듣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 집이 뭐야? 집에 가기도 전에 1층 딱 내려가는 순간 그냥 머리가 백지가 되거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일단 다 그죠? 뭐 텅 비어 있는 느낌인데 근데 야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이래하고 내가 뭘 하겠냐. 뭐 내년 10월이 시험인데 내년 10월 마지막 주니까 내년은 10월 30일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데 10월 30일 날 내년 10월까지 지금 이 배운 걸 기억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회의가 오잖아. 그죠?
참 머리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고 막 이리 쉽죠. 다 남아있어.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누적적으로 그죠? 계속 점철이 돼갑니다. 우리 중개사 수험생은 콩나물하고 똑같습니다. 에?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이건 콩나물 안 길러봤죠? 어릴 때 콩나물 우리 기를 때 있잖아요. 시루에 콩을 담아가지고 물을 계속 줘요. 근데 밑에 그 독에 물이 다 새게 돼 있어. 다 흘러버리죠. 그죠? 물이 고였으면 콩이 썩어버려요. 자라는 게 아니고. 근데 물을 주면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있고. 그죠? 근데 콩나물은 계속 자라지.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성장을 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야. 계속 주입을 해. 한쪽으로 넣는다. 이쪽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크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콩나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답답하겠지. 근데 반복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계속 주라 이 말이다. 한 번만 물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씨들어서 안 커요. 계속 주라고 물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주면은 계속 콩나물 자랍니다. 똑같은 이시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반복 학습이야 다른 거고 여러 번 계속 듣고 여러 번 계속 읽고 뭐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자, 지금 갑이 이 A 투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을 10%, 요구 순위를 10% 책정했죠. 그런데 자,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 투자를 분석해 봤더니 이 A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6% 수익이 예상된다. 수익이 6%밖에 예상이 안 돼. 그럼 갑이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해야 되겠죠.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6%밖에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투자한다는 거는 이거죠. 이 뭔지 알지? 사이에 코 있잖아. 사이 코. 그제? 그러니까 내가 10% 수익이 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10%보다 더 큰 수익이 예상될 때 투자를 채택하겠죠. 그럼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최소로 원하는 요구 수익률과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한다? 또 봐라. 확실히 주려고 그래. 지금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봐라 혜정씨. 내가 10% 수익이 나면 투자한다 그랬는데 6%밖에 수익이 예상이 안 돼. 그럼 투자 안 한다며. 그럼 뭐가 더 커야 투자하는 거야? 이게 더 커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내가 10% 수익이 나면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10%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적다면 투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뭐가 커야?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하게 되고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투자 기준이 딱 한 개가 나왔는데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한 7, 8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문제짜리다. 언제 투자가 투자를 채택하고 투자를 기각하느냐. 투자 선택 기준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투자 기준이 나왔다 지금.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클 때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갑이 지금 나는 A 투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 수익이 나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었지. 그죠? 그랬는데 요 10% 요구 수익률 10%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 이 말입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는데요.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용어의 답이다. 무위험률.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서도 그냥 투자만 하면 투자 후에 시간만 딱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없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률이라 한다 이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그죠? 연 5%라고 한번 가정해봐. 1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5%다. 그럼 투자자가 은행에 1억이라는 돈을 예금을 딱 했어. 그러면 1년 후에는 5%만큼 이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기금 이자할 만큼 5%만큼 수익이 나는데 이 5% 수익은 1년간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다 이 말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투자 후에 일일한 시간이 경감으로써 저절로 주어진 수익률이죠. 이렇게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이 아니고 위험하고 관계없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시간만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무위험률 또는 순수이율이라고도 합니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순수이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위험 할증률은 뭐냐?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할증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률이라는 뜻인데요. 위험이 할증된다는 말이 위험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 가야 되겠죠. 그죠?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도 그만큼 더 감수해야지. 근데 높은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겠죠. 내가 감수한 위험만큼은 충분히 보상이 나와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위험을 감수했을 때, 이 높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위험 할증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수익률이 있다 없다? 왜 없어? 있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위험 할증률을 얻을 수가 없지. 위험을 감수를 안 했으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은 없겠죠. 그래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없이 얻을 수 있다 해도 그러시네. 언니 오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이거는 위험하고 상관없이 투자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시간만 지나면.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수익률이 없다가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다 그러면 거기로 재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무위험만 얻을 수가 있고 위험 할증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없이 얻어지는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했잖아. 위험에 대한 대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험 할증률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건 충분히 투자만 하면 그냥 저절로 주어진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저 A라는 건물에 투자하고자 하면서 값이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요구 수익률 10% 책정했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자, 지금 A가 지금 뭐야 이게 건물이죠. 그지? 그지? 건물인데 이 투자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져보자. 근데 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요 건물의 내용수가 20년 정도라고 한번 가져봐요. 그러면 요 자 1년에 20년 지나면 건물이 철거되고 없으니까 이 건물은 1년에 얼마씩 가치가 소모돼 가고 있어. 연 5천만 원씩 가치가 소모돼 가는 거지. 그지? 가치가 계속 감소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에 5천만 원이면 몇 프로죠? 참 힘들구나. 내년도 참 전망이 어둡다 지금. 계산 문제를 다 버려야 할지 제일 참 걱정스럽다 지금. 내 이마 때려봐야 내 이마에 금만 가고. 10억에 5천만 원이면 5% 아닙니까? 그지? 1억에 500만 원이면 몇 프로? 똑같다. 0 한 개씩 된 거야 똑같이. 그죠? 100원에 5원이면 몇 프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씩 가치가 소모돼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20년 지나면 가치가 100% 소모돼 가지고 철거되고 없어져 버려.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진다 이 말은 원금 10억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20년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10억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지? 원금이 보존되지 않고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요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만큼씩 수익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갑이 만약에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해도 1년에 5%만큼 수익 들어오죠. 그럼 내가 투자하는 건물에서도 은행에 예금한 5%만큼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예금하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 예금했을 때 들어와야 될 수익 5%하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니까 요런 위험이 수반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걸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요만큼 수익이 더 나와야지. 그죠?
그래 원금이 보존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를 딱 합쳐서 나는 최소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을 10% 책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이렇게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는데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인플레가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예상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 그랬잖아. 물가는 상승해도 그죠? 근데 실제 이제 투자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가지고 2%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해 버리면 10% 수익이 나와도 화폐 가치가 2% 하락하면 실제 수익은 8%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감안해서 요만큼 수익을 또 더 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도 요구 수익률에 이렇게 반영을 해줘요. 그럼 인플레가 예상되는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율 세 가지로 구성되겠죠. 이렇게 요구 수익률은 예상 인플레율까지를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걸 피셔가 명명했다고 해서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뭐 요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거다. 인플레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율까지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요구 수익률이 된다 그런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자자는 감소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률도 증가합니다.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이렇게 비례를 합니다. 감소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당연히 커져야지. 이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는데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 관계라고 한다. 자, 요 용어도 한개 기억한다.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란 위험하고 수익이 뭐한다? 비례한다는 거야.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당연히 커져야지. 그건 내가 높은 위험을 감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험은 아무도 감수 안 해요. 그죠? 자, 지금 우리 이 건물이 10층 건물이야. 근데 건물 밖에서 딱 보니까 외벽에 유리창이 그죠? 때가 묻어가지고 너무 좀 보기가 싫어. 그래서 건물주가 자,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죠. 인부한테 자, 일당 5만원을 들 테니까 1층 유리창을 좀 닦아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기꺼이 닦아주겠죠. 그죠? 근데 역시 일당 5만원을 들 테니까 10층 유리창을 좀 닦아주세요. 니나 해라 개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층에서 닦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뒤지는 거야. 위험이 증가했죠. 내가 1층 닦는데 5만원 받는다면 10층은 30만원 안 받고는 못합니다. 이렇게 안 되겠나 그지? 이렇게 감소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더 큰 수익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하고 똑같은 거다.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더 큰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구 수익도 증가해가지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한다.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게 되는데 이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도 한번 비교해 보자.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야 안 되겠나. 투자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자, 만약에 A라는 투자는 있어요. A라는 투자는 있는데 이 A라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4억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자요. 근데 이 4억이라는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하에 결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 물건 4억에 살래? 아니 3억 5천 줄게. 그럼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발생할 수가 없어. 근데 4억 줄래? 그래 4억 줄게. 합의가 돼야만 거래도 성사되고 4억이라는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하에 거래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금액을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야. 가치하고 가격은 동의합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로 가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도 구분해 드리는데 제가 이 가치하고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해 드리기 전까지는 가치하고 가격은 동의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원래 가치하고 가격은 장기에는 반드시 일치하니까 그냥 동의어로 통용을 해. 근데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일치하는가는 나중에 비교는 해봐야 되는데 그건
감정평가론에 가서 배우고 내가 비교해 드리기 전까지는 그죠?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면 시장 가치하고 같은 말이 뭐? 시장 가격. 담보 가치 이꼬르 담보 가격. 균형 가격 이꼬르 균형 가치.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이게 현실적인 시장에서 실제 거래를 통해서 승인할 수 있는 금액. 요 가격을 시장 가치. 또는 이 시장 가치는 그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합의하에만 결정되는 금액이에요. 둘이 합의가 있기 전에는 거래도 성사되지 않고 가격도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의하에만 성립하는 거가 아주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객관적 가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금액,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 가치는 뭐냐? 투자 가치는 자, 갑이라는 투자자가 A라는 부동산을 딱 보니까 요 A가 3억짜리 정도 돼 보이네. 응?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을 딱 보니까 을이 볼 때는 5억짜리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이 3억이나 5억이라는 가격은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주관적 가격이죠. 투자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갑은 3억으로, 을은 5억으로, 병은 6억으로 볼 수도 있고, 정은 4억 5천으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치, 또는 요 지금 A라는 대상 부동산이 갑에게는 3억 정도의 가치를, 을에게는 5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또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치, 이 3억이나 5억을 뭐란다고? 이걸 투자 가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투자자마다 전부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투자 가치가 뭐냐, 시장 가치가 뭐냐, 개념 이런 거 몰라도 돼. 투자 가치가 이런 것이 다 안 나와요. 뭘 알아야 되냐? 한번 봐라. 갑은 지금 얼마짜리 보고 있다? 3억짜리 보고 있죠. 갑은 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4억 달라고 한다.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산다. 그 뭐 흘렀다, 혜정 씨. 네. 이불까지 듣고 있네요. 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요. 그죠?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이 겨울이 또 내가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코로나가 더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큰일인데 이게 빨리 좀 없어져. 좀. 내년에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갑은 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4억 달라고 한다. 안 사겠죠? 근데 을은 5억짜리를 보고 있어. 근데 4억 달라고 한다. 사겠다 안 사겠다? 얼른 살려고 하겠죠. 그죠? 내가 보는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을은 사고자 한다. 을은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이거다. 갑처럼 투자 가치가 3억이고 시장 가치가 4억이다.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적어. 그럼 투자하지 않죠. 근데 을처럼 투자 가치가 5억이고요. 시장 가치가 4억으로 투자 가치가 더 큽니다. 투자한다 이 말이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는 뭐가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자,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크다면 투자를 채택하게 되고, 반대로 시장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투자 선택 기준이 지금 두 개가 나왔다. 좀 전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는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로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크면 투자하고, 투자가 기대 수익률이 왜 나오나? 그건 좀 전에 했는데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고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투자 선택 기준이 두 개 나왔습니다 이미. 나중에 투자 분석 기법까지 다 끝나면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는 기준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요. 언제 투자를 채택하고 투자를 기각하느냐. 이 투자 선택 기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언제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투자 선택 기준 두 개 나왔다. 요구수율과 기대수율 중에는 뭐가 커야? 기대수율이 크면 투자하고 요구수율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시장 가치와 투자 중에는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고, 반대로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선택 기준 두 가지 기억합니다. 자, 수익률의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인가 모르겠다. 넘겨보자. 85쪽.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포트폴리오 이론. 났어요.
85페이지 맞나 모르겠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포트폴리오인데 먼저 지배 원리부터 알아야 되겠다. 지배 원리라는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지배 원리란 뭐냐? 위험이 똑같은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위험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아니 수익이 낮은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동일한 수익이 똑같은 여러 개의 투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위험이 큰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선택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배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수익이 큰 것이 수익이 동일한 것 중에는 위험이 작은 것이 다른 투자를 지배하는 것, 이걸 지배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배원리에 따라서 지배를 당한 투자는 이미 지배를 당했으니까 기각 처리가 되고요. 투자자는 기각 처리가 된 걸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남아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거야. 고로 위험이 똑같은 중에는 수익이 제일 큰 것, 수익이 똑같은 것 중에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 이걸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항상 투자를 할 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기준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 분산법.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가 평균이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고 분산이 위험을 의미하는 용어다. 기억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평균이 수익을 분산이 위험을 뜻하니까 평균 분산법은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원칙, 이걸 평균분산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투자 기준, 이게 바로 평균분산법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A하고 B 두 개의 투자는 있습니다. 두 투자 있는데 수익하고 위험을 딱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A 투자는 수익이 10%가 예상됩니다. 근데 B 투자는 수익이 8%가 예상된다. 근데 위험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딱 지켜보니까 A 투자는 위험이 4%가 수반되어 있고 B 투자는 6%의 위험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평균 분산법에 따라서 A하고 B 중에 어느 게 더 양호한 투자인가를 선택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평균 분산법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 그랬죠. 근데 자, A는 B보다 수익이 크고 B가 A보다 수익이 적어요. 그죠? 위험은 A가 B보다 위험이 적고 B가 A보다 위험이 높죠. 그럼 평균 분산법은 수익이 커야 하고 위험이 작아야 한다 그랬죠. 근데 B는 수익이 커야 되는데 수익도 적은데다가 위험은 적어야 되는데 위험은 또 더 높죠. 그러니까 수익하고 위험을 아무것도 충족을 못 시키잖아. 근데 A는 B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더 적네. 그럼 A가 수익하고 위험을 동시에 다 충족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평균 분산법에 따라 뭘 선택한다? B를 기각처리하고 A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평균 분산법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이 어떻고 크고 수익이 높고 수익이 높으면서 위험은 어떻다? 작다. 위험이 낮은 이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이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기준을 평균 분산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A가 B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적으니까 당연히 B를 기각 처리하고 A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역시 A하고 B 두 개의 투자는 있어요. 두 투자인데 수익과 위험을 딱 적용해봤다. 그랬더니 A는 수익이 10%, B는 수익이 8%가 예상됩니다. 근데 위험은 A가 6%가 수반되어 있고 B가 4%가 수반되어 있다. 이랬을 때 역시 평균 분산법에 따라 A하고 B 중에 어느 게 더 양호한 투자인 걸 한번 선택해보자요. 그럼 자, 수익은 클수록 좋은데 그죠? 수익은 A하고 B 중에 뭐가 크다? A가 더 크다. B가 적고 위험은 적을수록 좋은데 위험은 B가 4%더 적고 A가 위험이 높죠. 그죠? 그럼 자, 이런 경우에 평균 분산법에 따라 A, B 중 어느 게 더 양호한 투자인 걸 선택한다면
수익은 A를 선택해야 될까요? 위험이 적은 B를 선택해야 될까요? 평균분산법에 따라 A, B 중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한다? 선택할 수 없다 캐라. 뭘 선택한다 그러면 내년 가서도 계속 선택만 해야 된다. 평균분산법은 뭐라 그랬냐?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게 평균분산법이라고. 그런데 지금 A는 수익이 크지만 위험이 높죠. 그 위험을 만족 못 주고 있잖아. B는 위험이 적지만, 그제? 위험은 적지만 수익이 낮죠, A보다. 그럼 수익을 또 만족을 못 주고 있네. 그럼 수익하고 위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A가 양호,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B가 양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석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하고 위험 중 어느 한 개만 충족한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평균 분석은 반드시 수익과 위험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건데, 수익은 크면서 위험이 작은 이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만 평균 분산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투자는 없다면 평균 분산법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안이 다른 투자보다 수익이 크지만 위험도 높다. 그러면 그 투자는 평균 분산법으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투자안이 다른 투자보다 위험이 적지만 수익도 적다면 역시 그 투자도 평균 분산법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은 항상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이 크면서 위험은 작아야 한다고. 그때 그 투자를 선택하는 거다. 그런데 평균 분산법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평균 분산법을 만족하는 투자는 없어요. 지구상에는. 왜 그럴까?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법이거든. 근데 이 평균 분산법을 만족하는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을까? 접목을 좀 시켜봐라. 배운 걸 5분 전에 했잖아. 그렇다니까. 가드라비아로. 가드라비아 참 잘했어요. 위험하고 수익은 뭐 안 되는 지금. 비례.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고 있으니까 위험이 크면 수익도 높고 위험이 적을수록 수익도 낮아지는 거야. 위험하고 수익이 언제나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평균 분산법은 위험하고 수익이 반비례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한다니까. 그러니까 평균 분산법을 만족하는 투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평균 분산법은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투자 선택 기법이지 현실적으로는 평균 분산법으로는 투자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요 개념을 딱 기억해 놓고, 평균 분산법이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익은 어떻고 크면서 위험은 작은, 위험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투자 선택 기법을 평균 분산법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도에 마코비치라는 학자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마코비치가 이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야. 아주 찬란한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 투자에서 접목했던 이론이다. 주식 투자에서 접목했던 이론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 가지고 내가 여유자금이 한 1억 정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겠노? 어디? 우량 종목? 우량 종목이 뭔데? 우량주가 삼성전자. 성재 씨는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까? 안 합니까? 그게 제일 좋다. 한다면 하고 내가 가정을 했지 내가 하라 그랬냐? 그제? 만약에 한다면 삼성전자 사겠어요? 삼성전자 사시겠어요?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라. 무조건. 응?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 한 개만 딱 알려줄게요. 주식도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주식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장 돈을 벌기 쉬운 투자 대상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도 투자인데 대부분 주식은 단기 투자야, 단기. 근데 부동산은 장기고. 근데 사람들은 기다림이란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년 계획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봐요. 절대 돈 까먹지 않아요. 까먹지 않는데 첫째는 우량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량 종목. 우량 종목이 뭔데요? 몰라요, 여러분은. 우량 종목이 뭔지. 내 자식을 취직시키고 싶은 기업이 있죠. 그게 우량 종목입니다. 내 자식을 그냥 내 자식이 삼성전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삼성전자가 우량 종목이야. 내일 망하는 기업에 취직시키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죠? 내 자식을 진짜 취직시키고 싶은 그 회사의 종목을 사요. 그런 종목. 그다음에 재무 비율이 건전하고, 그죠? 그리고 수익 구조도 괜찮고 뭐 이런 우량 종목 많잖아. 근데 지금은 그죠?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게 반도체야. 그러니까 IT 대표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죠. 두 개 중에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 디램 가격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반도체가 호황을 맞을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또 미국하고 지금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생겨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마무리될 수 없어요. 그거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계속 이 반도체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고, 특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죠? 수요가 더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 IT 대표주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 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D램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훨씬 낫습니다. 실제 지금 최근에 주가도 엄청나게 나는 4년 전부터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계속 모았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170%예요. 170%지. 내 나중에 와서 보여달라면 보여줄게요. 근데 그 이제 우량 종목에 딱 종목을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이 적금을 1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한 달에 딱 한 번만, 그죠? 딱 한 번만 매달 마지막 주 거래일 날 내가 원하는 종목을 한 주든 1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속 그 종목을 사요. 그럼 어떤 데는 한 주에 3만 원에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세 주 사겠지. 10만 원 같으면 또 가격이 좀 올랐다 4만 2천 원 올랐다 두 주밖에 못 사는 거야.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종목을 사서 10년간,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모으는 거야. 마지막 거래일이나 첫 거래일 딱 잡아놓고 내가 10만 원 딱 넣을 수 있는 때 해가지고 그 1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그 종목의 주식을 계속 사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싸게 살 때도 있고 비싸게 살 때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딱 가봐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최초에 투자할 때 3만 원에 한 주에 3만 원이었죠. 10년 후에 주가가 3만 원으로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1300% 수익이 딱 나게 돼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10년. 이게 왜 그런지 모르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배당이 계속 증가하고, 그죠? 계속 내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 가는 거야. 늘려가요. 그러면 10년 뒤에 가면 최소한 1300% 정도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되게 되는데, 그 생리를 여러분이 알면은 참 재미도 있고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지금은 공부 기간이지. 그죠? 1년은 쉬어라. 1년은 푹 쉬고 아예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 괜히 뭐 2,200원짜리 코스닥 종목 사가지고 오늘 20원 올랐는지 15원 내린지 이런 거 보고 앉았고 그래야 되나 그게. 우량종목에 투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1년 적고, 그죠? 그대로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학기간 후에 다시 시작해요. 내가 포트폴리오 다시 구성해 줄 테니까. 원래 이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에서 접목했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초우량주 그러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죠? 가장 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은 한 개 가지고 있을 만합니다. 그죠? 그 주식 투자의 가장 대가가 누구죠? 워렌. 그 양반이 왜 성공을 했습니까? 포스코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포스코가 한 주에 2만 원 할 때부터 해서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60만 원대에 전부 처분을 했단 말이야. 2만 원대에서부터 사서 모아가지고 66만 원 가격대에서 다 처분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실제. 근데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머지 이 외국 기업에 투자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우량 기업에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의 가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량 기업들 많습니다. 그 기업 중에 한 개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10년 계획을 잡고 한번 투자를 해봐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을 저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 기업이 만약에 망하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주식, 근데 주식이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도, 그죠? 내가 1억이라는 자금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를 했다. 1억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주가라는 거는 이 N자형 파동을 그리게 돼 있어요.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하는데, 상승하는 시기는 수익이 크겠지만 하락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죠. 예전에 시장 안 좋을 때, 그죠? 작년 이맘때도 해도 삼성전자가 3만 원대까지 갔어요. 액면 분할한 뒤에. 원래 280만 원 이상 갔잖아요, 한 주에. 근데 50대로 액면 분할하고 나서 52,500원이었는데 그게 37,0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7만 원을 돌파해줬다. 불과 1년이야, 1년. 그게 100% 상승한 거 아닙니까, 주가가, 그지? 그 2배 상승했잖아요. 수익, 뭐하고 1년 만에 100% 수익을 냅니까?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7만 원 가면 비싸 보이거든요. 7만 원 값도 옛날에 액면분할 하면 한 주에 350만 원짜리야, 그게. 지금 액면분할을 했을까 7만 원이지, 그죠? 50대 1로. 근데 옛날 같으면 350만 원인데 한 주 주식이 350만 원. 내가 35만 원도 없는데 하면서 투자하겠습니까? 진짜 못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액면분할에서 투자하기도 쉽잖아요. 일반인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라고 액면분할을 해준 거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초우량 기업의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주식 투자한다고 지랄하고 막.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도, 그지?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다 투자를 해버리면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는 대책이 없어요.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호황일 것이다 예상을 다 하니까 전문가들도 IT를 대표하는 종목을 한 주 선택합니다. 그지? 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 한 30% 투자하고요. 또 뭐 예를 들면은 철강주, 포스코라든가 뭐 이런 철강주에도 또 한 30% 투자해보고, 또 뭐 요즘 제약 바이오가 뜬다 그러니까죠. 제약 바이오에도 한 30% 투자해보는 거야. 그리고 현금 한 10%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씩 세 가지의 분산 투자를 했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IT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도체가 하락할 때는, 그죠? 바이오주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지. 바이오주가 또 하락하면 철강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계로 볼 때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 분산 투자라. 그러니까 자, 포트폴리오 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분산 투자라는 용어가 떠올라야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속담 있지? 왜 한 바구니에 담지 마? 깨지면 다 깨버리니까. 그러니까 분산해서 나눠라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산에 뭐 한다?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 이게 포트폴리오 목적이야. 아니, 수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소시키자 하는 것.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걸 포트폴리오가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나타나는 총위험. 총위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이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어요.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데, 주로 이제 체계적 위험에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변화, 이자율 변동, 이자율 변화, 이런 걸 이제 체계적 위험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니한테만 상승하고 나는 상승 안 하고, 이게 아니지. 또 경기가 호경에서 불경기로 바뀐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불경기지. 어떤 사람은 호경이고 어떤 사람은 불경기고, 이게 아니잖아, 그지? 또 이자율이 상승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이고,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위험이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제거도 안 되고
분산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위험 자체가 시장상에서 나게 되니까 위험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시장상에서 나게 되는 게 아니고 개별 투자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 있고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피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제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거할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 경비의 변화, 영업 경비라든가 또는 뭐 근로자의 파악과 같은 노사 봉규라든가 재무 구조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A하고 B 두 개의 투자는 있는데 두 투자니 그지? 투자 금액은 10억으로 똑같아요. 투자 금액, 투자 자금은 10억으로 똑같은데 1년에 예상되는 경비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근데 A 투자는 영업 경비가 5천만 원 소요될 것 같고 B 투자는 1억 원 정도의 경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10억으로 동일한데 경비가 이렇게 다르게 예상된다면 B를 선택하지 않고 A를 선택하면 영업 경비 5천만 원을 줄이면서 이 위험은 피했잖아, 그제? 이렇게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이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효율적으로 투자를 선택하면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 이런 위험은 위험이 조직적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시험에 많이 틀리고 착각하기 쉬운 거. B자가 아닐 B자거든. 아닐 B자. 아니다. 없다. 이 말하고 같으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지. 이렇게 딱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죠? 천만에 만만에 큰일 난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에서 야기되는 거니까 위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마다 다르게 야기되니까 효율적 수단을 쓴다면 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위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는 거야. 그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랬어요. 위험. 근데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구성하고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뭐 임금님이 오셔도 그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없어요. 임금님도 감수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니까 다 감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가 안 되지. 그럼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무슨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라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 이걸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 이게 딱 놀라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산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포트폴리오 효과. 다른 말로 분산 효과. 같은 말입니다. 분산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으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분산 효과가 크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한다 이 말이야.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했을 때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하게 되느냐? 포트폴리오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켜라.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켜라. 즉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보다는 A, B, C 세 개로, 세 개보다는 네 개로 이렇게 해서 계속 자산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거야. 그러면 통계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각 자산마다 수익률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A, B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C,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고 B하고 C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A하고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계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어서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즉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야 돼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사이의 값만 가십니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만 가지고, 아무리 상관계수가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경우는 없고요. 아무리 커도 1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집니다. 이 상관계수는, 자, 만약에 내가 A하고 B에 50% 50%씩 분산수를 해갖고 A, B 두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랬을 때 내가 구성한 포트폴리오 요 두 개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수익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비체계적이 모두 제거된다. 모두. 무슨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되어 있어. 모든 위험이 모두 제거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 모든 위험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친 거잖아. 그지? 근데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게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지? 이거는 절대 제거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줄일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나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왜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되느냐? 이때는 이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수익률의 방향이. 그러면 불필요한 위험은 모두 제거되고 가장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거야. 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구성됐을 때죠. 근데 상관계수가 1이 나와버리면 비체계적 위험도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느냐? 수익률이 서로 동일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이 두 개의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이면 위험이 전혀 제거되잖아요. 자, A하고 B에 각각 자금을 50%씩 분산처를 한 겁니다. 근데 A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에서 0%가 나오고, B에서 100%가 나올 때 A에서 수익이 0%가 나와. 그럼 수익률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죠. 이렇게 자산이 배합되면은 A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B에서 나오고, B에서 안 나올 때는 A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럼 불필요한 힘이 모두 제거하면서 가장 안정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거야. 바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이게 이 분산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이 되게 딱 이렇게 자산이 배합되면 비체계임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A하고 B에 분산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A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도 수익이 100% 나오고, A 수익이 0% 나올 때 B에서도 수익이 0% 나온다. 수익률의 방향이 동일하죠. 그러면 A 수익이 안 나올 때는 B도 안 나오죠. 쫄딱 말아먹었지. 그죠?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이 말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동일방으로 자산이 배합되면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으니까 분산 효과는 아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산을 배합할 때는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자산을 배합하라.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은 더 많이 제거되고요. 수익률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동일 방향으로 쭉 흐르게 자산이 배합되면 상관계수는 1에 가까워지면서 위험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서 작으면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또 일반적으로는 구성자산수가, 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험은 더 많이 제거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뭐라 그랬냐?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위험이 동일한 투자한 중에서는 수익이 큰 것이, 수익이 동일한 투자한 중에서는 위험이 작은 것이 다른 투자를 지배하는 걸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들이 있거든. 그 지배 원리 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를 연결해 보면 선분이 하나 완성됩니다.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투자들이 있다. 무수히 많은 투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투자들은 위험이 한 4% 정도, 여기 있는 투자들은 위험이 7% 정도고요. 여기는 위험이 한 10% 정도 된다고 가정하죠. 요 세로축이 수익이죠. 여기 수익이 10% 정도고요. 여기 있는 투자들은 모두 수익이 18% 정도 되고, 여기 있는 투자들은 수익이 20% 정도가 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요 그림을 한번 보자. 그러면 자, 봐요. 요 선분상에 있는 투자들은 위험이 전부 몇 프로? 4%로 똑같죠. 요것도 4%, 이것도 4%, 4%, 4%다, 그지? 근데 4%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맨 위에 있는 요 투자니, 그죠? 수익이 10% 가장 높죠. 밑에 전부 수익이 10%보다 적잖아. 이게 4%로 위험이 동일한 투자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요 맨 위에 있는 투자니 수익이 낮은 요 아래 투자를 다 지배해버리고 요놈이 선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위험은 이게 7%, 여기 있는 투자들은 다 위험이 7%라. 근데 맨 위에 있는 투자니 수익이 18% 가장 높죠. 그럼 요 투자니 수익이 낮은 그 아래의 다른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선택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수익, 위험은 10% 동일하지만 요놈이 수익이 20% 가장 크니까 이 맨 위에 게 요 아래 투자를 지배하고 선택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투자들은 위험이 4%, 7%, 10%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 수익이 가장 큰 투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요 선문상에 있는 투자를 한번 봐봐. 이것들은 전부 수익이 10%다 동일해. 그지? 이것도 10%, 10%, 10%. 근데 그 중에서는 맨 앞에 있는 게 위험이 4%를 제일 적어. 그죠? 그럼 수익이 10% 동일한 투자에서는 위험이 제일 적은 이게 뒤에 위험이 높은 다른 투자를 다 지배해버리고 선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요 선분상에서도 수익은 지금 18% 동일하죠. 근데 얘가 위험이 7% 제일 적죠. 뒤에는 위험이 7%가 높아지잖아, 그지? 그럼 이게 뒤에 위험이 높은 다른 투자를 지배하고 요놈이 선택되고 20%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이게 위험이 제일 적으니까 요놈이 뒤에 걸 지배해버리고 선택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투자는 그죠? 위험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것들이고 또 수익이 동일한 투자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까 요 평균무산 지배의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투자이죠. 그죠? 요 투자를 연결해 보니까 선분이 하나 완성이 딱 됐잖아. 노란 선분, 그죠? 이 선분을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정의를 하자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분.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의 연결선.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가면은 뭐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 효율적 전선 개념 정도 기억하고 왜 또 효율적 전선을 이렇게 우상향하는지 뭐 다 공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다 하면 머리 지내려 버린다, 그지? 내일부터 그냥 학원 오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금 오늘 내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우리 투자로서 배울 내용 중에서 한 3, 40% 정도 앞으로 100% 배워야 될 100 중에서 한 30 정도를 지금 접목시켜주고 있는데 30만 하는 것만 해도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뭐 30, 40만 해도 3분의 1 정도만 이번에 해결하고, 그죠? 단계별로 1, 2월, 3, 4월 가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은 효율적사의 개념까지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투자들은 어디에 있는 투자이든 이 효율적 상에 있는 투자는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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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전부 지배 원리를 만족하고 있어. 한번 봐봐. 여기 있다고 가져보자. 요거 요놈도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수익이 제일 크죠. 수익이 동일한 것 중에는 위험이 제일 적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효율적 상에 있는 투자는 어디에서도 지배 원리 두 가지를 만족하는 투자입니다. 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를 선택해서 연결한 그 선분을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 거야.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의 연결선 또는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그 효율적 투자들, 요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효율적 전선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모이는
성분이니까 그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전선은 다른 말로 바꾸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 요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요 투자들을 뭐라 한다고요? 요 투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야. 그것들이 다 모여있는 성분이니까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평균분산 지배원리와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리하고 화폐의 시가가치 계산부터 조금 쉬었다는데요.